갑자기 웬 바람이 불어서 금일은 사연 신청자로 변신을 해볼까 합니다. 제 생각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널리 알려진 신조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이게 세뇌 범죄라고 풀이되는데 뉴스에서도 종종 다루더라고요. 얼마 전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화제였던 그 뉴스 다들 보셨나요? 김 씨와 이 씨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격하다가 김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 씨가 뒤에서 조종한 사건이었어요. 김 씨와 이 씨를 올가매면서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것이었는데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잘못을 창조해내서 교묘하게 나머지 두 사람을 속인 후에 서로를 공격하도록 만들고 자신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뉴스에서는 박 씨가 벌인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더군요. 뉴스가 보도된 이후로 도대체 저게 말이나 되는 사건이냐면서 저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그 누구보다 마음이 착잡해졌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올가매고 괴롭히며 한계까지 다다르게 하는 그런 질 나쁜 놈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겪어보셨거나 지인들을 통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많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는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내는 무척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살지 않고 성실하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문대를 나와서 곧장 직장을 잡아서 하루하루 바쁘게 돈을 벌며 살다가 저를 만났던 것이었죠. 사실 전문대를 다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적은 돈이라도 항상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어 보이던 아내는 인상조차 수더분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한 키, 적당한 외모,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 같은 것들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변해주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아내를 안쓰럽다고 한 것은 지나가듯 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사정이 꽤 복잡한 인물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내는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이혼 사유가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아저씨의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이혼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사실 처음에는 어린 머리로는 이해도 잘 못했었지. 엄마가 아빠하고 나 몰래 다른 지역에 가서 출산을 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가 크고 있었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었어. 그랬다가 아빠가 이 더러운 세상 자체가 징그럽다. 저것도 내 딸이 아닌 거 아니냐며 나를 가르치고 욕을 하셨을 때 현실을 파악했던 것 같네. 이혼하자마자 떠나버리신 아빠가 두 번 다시 나를 찾지 않으시리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거든. 장모님께서 결혼 생활 도중에 대범하다 못해 경악스러운 바람을 피우셨고 임신을 하셨다가 몰래 출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끝내 덜미가 잡혀서 이혼을 하게 되셨던 것이죠. 바람을 피우셨던 상대와 결국 법적인 부부가 되셨고요.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동생과 부친이 다른 이부 자매입니다. 저에게는 처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처제는 태어난 뒤로 모친 없이 부친의 손에만 컸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다는 게 황당한 대목이에요. 장인어른께서도 사실 그때 결혼 생활 중이셨거든요. 결혼 생활 3년이 되어 가도록 이세 소식은 없고 부부 사이가 친밀해질 계기도 없자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아니라 부인 되시던 분께 문제가 있어서 아이 소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신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장인어른께서는 진작 깨달으신 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상대였던 장모님께서 이미 그때 임신 중이었다고 하니까요. 장인어른께서는 묘수를 내시게 되었죠. 다른 남자 같았으면 진작에 이 결혼을 깼을 텐데 나는 대인배이고 너그러우니까 다르게 가보려고 해. 우리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때? 갓난아기라면 데려와서 키워도 그 아이가 스스로 친자식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클 것이라는 주장을 하신 것이었죠. 아들이면 자라서 반항기에 접어들 때 교육시키기 힘드니까 입양하라는 사실을 훗날 밝힐 것까지 대비하자면 아들보다 온순한 딸 쪽이 낫다는 말씀하시는 치밀함까지 선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제는 친부의 집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결국엔 처제가 장인어른의 친딸이라는 게 들통이 났으니까요. 영화나 드라마는 결국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인가 보구나.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그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비하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안 놀라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이 세계의 사랑이라도 하신 것 같죠? 각자의 이혼까지 하시고 부부가 되셨으니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사셨을 것만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처음 이 표현이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죠.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경악스러운 행각을 벌이셨던 분들끼리 만났는데 어떻게 그 부부 사이가 무탈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선은 걸핏하면 서로를 의심하셨다고 합니다.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근데 나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인지 말을 안 하겠다고? 어이가 없네. 내가 이미 당신 고향 친구들 이름을 다 들어서 아는데 추가로 갑자기 고향 친구들이 더 생기기라도 했나 봐? 거짓말을 할 거면 좀 더 성의 있게 그럴싸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 만나러 갈 거라고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 누가 할 소리? 어깨 아프고 유모를 무릎도 쑤신다면서 갱년기 증상인지 뭔지 갖자는 소리 하면서 오만 짜증을 다 낼 때는 언제이고 등산을 다니겠다고? 등산 모임? 웃기지 말라 그래.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거짓부렁을 늘어놓고 자빠졌네. 고향 친구들 핑계대거나 얼른 해명하셔. 나는 진짜로 등산 모임 다닐 거니까 애먼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진짜로 있는 등산 모임인데 당신이 뭐 어쩔 거야? 진짜로 그 등산 모임이 있다고? 아, 그렇다면 내가 그 등산 모임인지 나부랭이인지 수컷들이 절반 이상의 머릿수라는 것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그게 등산이 워낙 험난하고 어려우니까 남자들이 많은 게 대체 뭐 어때서? 초등학생들도 하는 게 등산인데 뭐가 험난하고 어렵다고 타령을 해? 참나. 땀 줄줄 흘리면서 산을 오르는 동안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정분이 나고 하산하자마자 술 한 잔씩 하면서 눈알들 돌아가고 뻔하구만 뻔해. 뭐가 어쩌고 저째? 기가 막혀. 고향 친구들 가지고 거짓 핑계나 댄 것부터 해명할 것이지 왜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시나? 속이 뜨끔 찔리니까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두 분께서는 격앙된 채로 목소리를 높이고 날이 새우는 경우가 잦았다는데요. 문제는 그걸 자식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스스로 평하길 원체 소심하고 내향적이었다고 해요. 아주 어렸을 때에도 개구쟁이, 천방지축 이런 어린이가 아니라 수줍음 많고 목소리가 작은 어린이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아내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가정이 깨어지더니 부모님이 갈라섰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빠한테 버림받은 동시에 내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받았으니 보통 위축된 게 아니었대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낯선 아저씨와 갑자기 한 집에서 살게 된 것도 어색하고 숨이 막혔는데 그런 와중에 의지할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뿐이었건만 제대로 챙김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는 이혼과 재혼 과정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셨으며 장인어른께서 바람을 피우실까봐 그걸 의심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두 자식들 중에서 더 어린 딸에게 그나마 신경을 써주셨거든요. 성격 자체가 아내는 매사에 고분고분하고 조용한 자식이었지만 처제는 까탈스럽고 예민한 자식이었으니 더 그러셨을 겁니다. 아내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 날들이어서 학교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고 아내의 표현에 따르자면 간신히 죽지 않고 버텼다던 생활을 해낸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따돌림을 가했던 주동자 한 명이 같은 고등학교라는 사실을 알고 일찍 자포자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험생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괴롭힘을 안 당하고 그저 없는 사람을 취급받는 정도에 그쳤는데 그 이전까지는 고등학교 생활도 2년 내내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네요. 가장 힘들고 비참했던 게 뭔지 알아? 그렇게나 끔찍했던 학교보다 집이 결코 낫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야. 집이나 학교나 어쨌든 내가 혼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거든. 아내가 고등학교 때 그간 걸핏하면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던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기어이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장모님께서 집을 나가셨고요. 아무 예고도 없이 무작정 짐을 싸들고 나가버리셔서 아내는 어리둥절해가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을 알고는 차라리 그냥 죽을까 라는 생각까지 했었다네요. 장인어른과 아내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부녀였다고 합니다. 절대로 단 둘이서는 집에 안 있으려고 아내는 그간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인 기질이 있었던 처제는 학교에서 소위 노는 무리에 항상 속했기 때문에 놀러 다니느라 집에 많이 붙어있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런 처제를 내버려 두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정말이지 대단하신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처제가 여동생이니까 아내가 간신히 또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남동생이었다면 심적으로 괴로워서 못 이겨냈을 수 있다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장모님께서 가출하신 이후 장인어른께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고 당신께서도 앞으로 멋대로 사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황당한 별거 기간은 1년 정도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장모님께서 돌아오셨는데 장인어른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내가 말을 해주기 전에 저는 깨달아지더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줄 존재는 이 사람밖에 없다고 두 분 다 그렇게 느끼셨던 모양이구나.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동료이셨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이해자이셨던 겁니다. 서로의 기질을 혐오하시면서도 쉽게 갈라서실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을 찾아봤자 결국은 또 파탄이 날 테니까요. 그럴 바에는 동료를 옆에 두고서 적당히 서로의 기질을 묵인하며 사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던 겁니다. 미국 할리우드도 두 분보다는 덜 자유분방할 것 같았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정말이지 머리가 어질어질하더군요. 원래도 불안감이 높은 아이였던 아내는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그렇게 망쳐버린 바람에 성인이 되어서도 금세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처럼 여유나 안정을 찾지 못했어요. 처가 집안이 부자이거나 잘 사는 것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눈칫밥을 먹고 살아온 아내의 입장에서는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알아서 해내고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 때면 뭔가 스스로 해내고 있는 기분이 들었고 이 세상에서 쓸모가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었으며 통장의 잔고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안심이 되었다고 해요. 아내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의적으로 치열하게 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나 제가 보기에 그것은 엄연히 타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만약에 아내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았다면 다른 일상을 사는 성인으로 자라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집안의 장녀라서 책임감이 강한 탓에 뭐든 열심히 하려는 습관이 있는 줄로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모저모를 안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가슴이 아팠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듣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내면의 아픔을 안고도 애써 꿋꿋한 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아내가 존경스럽기까지 했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이나 후회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본인의 이야기를 다 꺼내준 것은 결혼하자는 말이 나온 뒤였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온 자기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정말 괜찮냐고 묻는 아내에게 저는 대답 대신 힘껏 포옹을 해주었죠. 100마디 말보다 그런 행동 하나가 큰 위로가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그건 완벽한 대답이 되었고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어서 잘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얼마간만 잘 살았습니다. 평생을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오며 사회생활하면서 밝고 명랑한 가면까지 쓰고 살았던 아내가 저를 만나서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떠났다면 그건 멋진 동화가 되었을 테죠. 하지만 우선은 제가 동화 속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듯 싶습니다. 비겁하게도 이제서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가 아내에게 그리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쁘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다가 조금 자라나서 알게 되었던 사실은 부모님께서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집에 빚이 생겼고 그것을 갚으시느라 밤낮 없이 바쁘게 돈을 벌게 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돈은 다른 사람이 날린 건데 왜 우리 부모님이 빚을 져야만 할까?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 그건 살면서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남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휴일이면 부모님과 나들이를 떠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자 이 세상이 무섭고도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꽤나 냉소적인 아이였습니다. 뭐든 삐딱하게 꼬아서 보는 아이였죠. 형제라고는 위로 형이 하나 있는 게 전부인데요. 5살 차이라서 아웅다웅하며 자라기에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형은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었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따라서 제가 징징거리는 것을 용납 못하는 형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때를 썼다가는 그날은 형한테 죽은 목숨이었죠. 본격적인 사춘기로 돌입했을 때 이미 형은 대학생 성인이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였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안 살았습니다. 보증 때문에 생긴 빚으로 바쁘셨기에 얼굴이 늘 어두우셨던 부모님, 한 번도 친하게 어울려 놀아본 적이 없던 형. 이런 가정 속에서 자라난 저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서 하기였습니다. 무얼 하든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알아서 해내는 게 당연했어요. 특히 집안에서 그랬습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게 어색할 정도로 모이지 않던 가정이었으니까요. 대학교에서 굉장히 활기찬 녀석들을 많이 만났고 저는 운이 좋게도 군대에서 친한 인연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게다가 빚을 다 갚고 나자 해냈다는 감상 뒤에 허무하다는 걸 느끼시고 한동안 남처럼 지내셨던 부모님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신 덕분에 저는 제법 친근하게 부모님과 안부를 주고받는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성인이 된 이후에 남들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당하게 밝고 쾌활한 사람이 점점 되어갔던 겁니다. 적당한 직장을 다니면서 그 생활에 만족할 줄 알았고 주변에서 소탈하다는 평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 왠지 모를 우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겉으로는 명랑해 보여도 속은 골마있던 아내에게 끌렸던 듯 싶습니다. 내가 멋지게 이 여자를 도와주고 싶다는 치졸한 남자의 심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내와 저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라는 남편은 너무나도 무심한 인간이었어요. 뭐? 어떤 거라고? 피부 마사지 기계? 연예인 누구가 광고한다던 그거?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 사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 안 해.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좀 있길래 나는 자꾸 망설여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런 걸 사도 될까? 괜히 사치는 아닐까 싶고 광고처럼 효과가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게 걱정되면 사지 마. 굉장히 골치 아픈 물건이네. 그냥 사지 마. 나도 피부 마사지 기계 하나쯤은 사고 싶기는 해서 그래서 자꾸 보게 되고 고민이 되는 건데. 그럼 사.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를 모르겠네.
아, 그렇구나. 알았어.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이러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명랑한 가면을 썼지만 실상 안에는 작은 것에도 심각해지고 소심해지고 초조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각자 알아서 살자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으며 아내가 품고 있는 사연을 동정했으며 남편으로서 스스로 꽤 괜찮은 놈이고 모든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게 모르게 결혼해서 저와 살고 있는 집을 외로운 공간이라고 서서히 인식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집에서 겉돌고 무시당하고 소속감을 못 느끼는 것을 가장 슬픈 요소로 안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아내의 과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현실 생활에 대입하여 배려를 행하는 것까지는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저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것은 각자의 바깥 생활을 해내고 난 뒤에 돌아와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곳이었으니까요. 그게 전부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그뿐일까요? 무척 잘 지내고 있으며 이상적인 부부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네요. 저는 떨떠름한 기색을 감춘 채로 제법 처가에도 잘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조금의 문제도 없을 줄로 확신했던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분들이 나의 장모님과 장인어른이라는 것 자체도 달갑지 않지만 별 수 없지. 어쨌든 내 아내의 부모님이잖아. 내가 의무를 다해야 맞는 거겠지. 아내에게서 과거 이야기를 다 들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그 두 분의 존재가 기꺼웠겠나요? 솔직히 별로였어요. 더 솔직하게는 상종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동안 가족으로부터 겉돌았다는 아내의 말이 마음속에 걸렸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며 아내에게 덕담을 많이 건네주셨던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가까워지는 모녀 사이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아내는 집안에서 하도 겉돌며 살아왔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나서서 변화점을 만들어내는 게 최선일 것 같았어요. 친해지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근데 나를 별로 안 좋아할까봐 내가 너무 다가가면 싫어하면서 밀어낼까봐 그게 겁이 나서 시작도 못하겠어. 저가 식구들을 향한 아내의 감상은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무시와 외면을 당하면서도 가까워지고 싶은 존재가 자기 가족들인 듯 싶었어요. 제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려고 싫은 것도 참고서 처가와 왕래를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제가 억지로 잡아 끌어서 함께 걸음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아내가 본심이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등을 떠밀며 처가를 데리고 갔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기 친정의 발걸음을 하는 처제를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처제는 인상부터가 아내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특히 그랬어요. 아, 형부, 오셨어요? 오늘 오신다는 소리 듣고서 제가 얼른 먼저 와 있었네요. 형부가 지난번에 사오신 쥐포가 맛있던데요. 그걸 또 언제 사오시려나 하고 제가 기다리는 참이었는데 도통 안 사오시네요. 웬 옛날 과자를 그렇게 사오셨어요? 그런 건 누가 먹는다고. 아, 처제 와 있었구나. 장인어른께서 옛날 과자를 좀 찾으시는 것 같아서 사와봤는데 처제는 쥐포를 기다렸구나. 말을 했었으면 내가 그걸로 사왔을 텐데 괜히 미안하네. 미안하면 돈으로 주세요. 쥐포값을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처제한테 용돈 주실 기회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네요. 어? 쥐포값? 아, 그래. 뭐 안 될 건 없지. 돈으로 줄 테니까 맛있게 사 먹어. 제가 떨떠름하게 돈을 꺼내어 내어주자 처제는 즐겁게 웃으면서 그걸 챙겼는데 그때 저에게 보인 그 표정이 쥐포를 사 먹겠냐? 꽁똥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쥐포를 정말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제 말 맞다나 진작 저에게 요구를 했을 텐데 진짜로 원한 건 돈이었던 거예요. 처가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처제한테 돈을 뜯기자 기분이 멍하더군요. 아무리 아내하고 친부가 다르다고 하지만
자매인데 이렇게나 달라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처제는 아내하고 달리 고지식하게 일을 하는 면도 전혀 없었고 충동적으로 사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갑자기 해버린 것이었겠죠. 처제의 남편, 즉 저의 동서가 되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가와 왕래를 굳이 하지 않았다면 진득하게 엮이지도 않았을 인연이었죠. 아니,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그 인간은 제가 보기에 뺀질뺀질 거리는 놈이었어요. 실실 잘 웃는 상이었는데 웃지 않을 때면 옆으로 찢어진 눈매가 뱀 같았고 눈빛은 반면에 흐리멍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딱 이런 관상을 가진 놈을 하나 봤었는데 아주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괜히 그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한다나 뭐 그랬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것도 직장인가 싶었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일을 옮겨가면서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진득하게 큰 욕심 없이 평범한 돈벌이를 하면서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저와는 완전히 상반된 인물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말수가 많으시고 장인어른께서는 술이 들어가면 이런저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많이 늘어놓으시는 편이었어요. 그 앞에서 저는 적당히 추임새를 넣었는데 그러는 동안 그 인간은 조용히 미소만 이따금씩 지으면서 거의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서는 두 사이들 중에서 저한테만 당신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죠. 제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던 장인어른께서 옛날에 장모님과 바람 피우셨던 시절의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었네요. 원치 않게 실이 그런 것들을 들을 때면 내가 대체 어떤 사람들의 사위가 된 것인가 싶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지만 그 인간에 비하자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가히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처제가 이렇게 말한 바 있었습니다. 몇 번 만났다가 헤어졌다가를 반복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왠지 안달이 나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안 잡히는 남자로 느껴졌거든요. 항상 여자들한테 인기도 있었고요. 그게 짜증이 나고 질투가 나서 차라리 내가 완전히 찜을 해버리자 싶어서 확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이 여자들한테 항상 인기가 있었다니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제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그 주변의 여자들은 눈이 다 삐었나 싶은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육감 혹은 촉이라는 것이 있어서 살다가 보면 이게 발동되는 순간이 존재하는데 이게 아예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의거하여서 무의식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그 인간을 보면서 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 인간이 저에게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니었고 저와 사이가 틀어질 계기도 없었고 안 좋은 이야기를 딱히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희한하게 느낌이 싸하다는 것이 딱 왔습니다. 그 인간을 제가 마음에 들어하고 안 들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말을 많이 섞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겪은 바가 없음에도 느낌 자체가 확 안 좋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사람 느낌 자체가 별로인 것 같아. 누구? 여보, 지금 설마 제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달리 있겠어.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볼 때마다 느낌이 영 뭔가 개운치 못한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 당신은 안 그래?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안정적인 것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부 같은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내가 그런 식으로 직접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도 놀라웠고요. 저의 놀란 표정을 확인한 아내는 이윽고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였던 것도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냐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한 뒤에 얼른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괜히 마음에 들지도 않은 그 인간 얘기를 꺼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진 것 같다고 속으로만 툴툴거렸고요.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인간이 처제와 부부싸움을 허구한 날이며 벌이고 있다고. 그래서 혀를 끌끌 차게 된다면서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저는 딸이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듯이 구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태도가 더 초점을 맞춰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을 따름이었어요. 제법 성절머리가 있는 처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희한하게 인상이며 풍기는 느낌부터가 꿍꿍이 가득한 종자 같은 그 인간.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게 전혀 의외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럴만하다고 대충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 갑자기 뭔데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건 옛날에 어렸을 때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을 때 빼고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내가 어느 때에 어떤 표정을 지었던가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건 내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 이건 진심이야.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나에게 앞으로를 함께하고 싶은 다른 사람이 생겼어. 당신 지금 뭐라고? 내가 지금 맞게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나를 두고 당신이 바람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응?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의 잘못은 없어. 전부 내 잘못이야. 나는 항상 잘못만 저지르니까 이번에도 내 잘못인 거야. 미안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냐고. 바람은 언제부터 누구와 난 것이었냐고. 저는 그것부터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하염없이 흐느꼈고 곧이어 숨이 넘어갈 듯이 오열하였습니다. 저는 제 충동을 따른다면 아내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강하게 추궁을 해버릴 것이었기에 그토록 구슬프게 오열하는 사람을 매몰차게 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비록 이런 순간이기는 하나 좋은 남편이 할 짓이 못 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자며 아내의 앞을 떠났습니다. 저도 혼자 머리를 식히는 게 나을 듯 싶었죠. 잠깐 고민을 하다가 간단히 가방을 챙겨서 인근의 모텔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고 출근도 거기서 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겪은 상황이 어떤 것인지 차분하게 파악이 되더군요.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봐야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아내의 짐이 상당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적어놓고 간 쪽지가 있었고 미안해 라는 세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울던 아내를 집에 혼자 두고 모텔로 가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 당연하게 연락도 안 되더군요. 복잡한 심경을 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틀간 고민하다가 아내의 직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일반적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처가로 향했을 텐데 아내가 결코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아니었고 처가 식구들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으므로 제가 향한 선택지는 아내의 직장이었어요. 그제야 씁쓸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에게 기댈 곳은, 심적으로 의지할 곳은 남들보다 아주 적은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친정을 애정 깊게 여긴다던데 아내는 그렇지 못했으니 그런 아내에게 제가 믿음직스러운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만 같았어요. 바람이 났다는 것에 저는 분명히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배신감도 들었으나 아내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고 이유와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아내의 직장에서 저는 또 한 번 망연자실해지고 말았습니다. 네? 퇴사를 했다고요? 그것도 이미 지난달에요? 아내는 진작에 직장을 관둔 상태였어요. 제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것처럼 꾸미며
저를 속여왔다는 것이 되는 건데 배신감에 치를 떨려고 하던 저는 어떠한 생각 한 가지로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어쩐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아예 의식을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아내의 사회적인 영역은 아내의 것이었으니 제가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내와 제가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고 급히 처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모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작은 딸이 이혼을 하는데 큰딸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아휴, 집안 꼬라지 한번 개판이 따로 없네. 처제가 그 인간과 이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유는 그 인간이 점점 더 막장으로 굴어서 처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 도장을 찍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이마에 써붙이고 지랄 연병을 떨던데요. 저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성격 더러운 성격 파탄자라고 했어요. 저 같은 여자는 도저히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다나 뭐라나. 저한테 결혼하자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고맙다고 눈물까지 글썽였는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가 바뀐다니. 하, 미친놈. 생각할수록 열받네. 암만 해도 꼬라지가 바람이 난 게 분명한데 더 엮이기 싫고 불쾌해서 그냥 후딱 갈라섰죠. 괜히 이상한 놈에게 마음이 꽂히는 바람에 이혼 전적이 남게 되었다고 처제는 그게 짜증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헛웃음을 치면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애니까 그렇다 치고 설마 언니가 그럴 줄은 몰랐네요. 바람나서 잠적을 하다뇨.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건가 봐요. 솔직히 그 엄마의 그 딸이겠죠. 그러니까 형부도 똥 밟았다 생각하고 털어버리세요. 저희 엄마 어떤지 아시죠? 언니가 얌전한 척을 해봤자 결국 엄마 딸이거든요. 그 피줄이에요. 복수심에 이를 가시든 재결합을 꿈꾸시든 결국 형부한테 손해일 거니까 문제적 핏줄이 내 인생에서 조용히 꺼져준 것에 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새 출발이나 하세요. 그동안 형부가 저한테 용돈도 잘 주시고 저희 집안 싫어하는 척을 열심히 감춰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이에요. 처제야말로 가히 그 핏줄이었습니다.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셋째 혓바닥이 현란하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도 잘 피우고 사신 것인데 그 두 분의 핏줄이니 처제가 말을 얼마나 신랄하게 잘했겠나요. 제가 대꾸할 구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는 아내도 결국 장모님의 딸일 수밖에는 없다고 저도 내심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듯 싶더군요. 처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순간 왠지 뜨끔했으니까요. 타고난 핏줄 그리고 보고 자라온 환경을 따라서 아내가 기어이 바람을 피운 거라는 생각이 도저히 가슴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였고 아내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아내인데 제가 순순히 이혼을 해줄 이유는 하등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앞에서 오열을 하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어요. 시종일관 불안하고 예민하고 초조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그런 아내를 제가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생각 역시도 들었고 저는 아내를 위해서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용하게 이혼이 마무리되었어요. 이혼까지는 막상 견딜만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제 결혼 생활이 그런 식으로 끝났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어서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졌습니다. 괜히 순수하게 이혼을 해줬나 싶어서 미치도록 후회가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온 인물은 처제였어요. 형부, 아 맞다. 아직 형부라 불러도 되죠? 아니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저랑 이혼한 그놈이 역시나 바람을 진작 피우고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누구인지 아세요? 언니예요. 언니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라니? 이해가 안 되세요? 아, 답답해. 그러니까 제 언니가 자기 여동생의 남편하고 바람이 나서 이혼한 양심 없는 미친년이라고요.
와, 기가 막혀. 와, 뒤통수 얼얼해. 진짜 그 죽일 년놈들 완전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눈이 맞아도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처제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넋이 빠져버렸고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아내는 그 인간하고 눈이 맞아서 저를 떠나 도망을 간 것이었고 이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간 또한 제 아내와 붙어먹기 위해서 처제와 이혼을 한 것이었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때에 그랬듯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인지 들통이 나버렸고 처제가 눈 뒤집고 난리를 치자 아내와 그 인간은 거처를 새로 옮기고 완전히 잠적을 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놈을 보고 느낌이 안 좋았던 건가? 이럴 것이란 예감이 들어서?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고 저는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든 사력을 다해서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저의 시간도 감정도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손에 익게 뻔했어요. 저는 처제에게 똥 밟았다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처제도 저에게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하더군요. 본인도 느꼈겠죠. 그들을 무시하고 사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한 길일 것이라는 점을요. 저는 스스로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되는 법인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서 제 일상을 살아갔고 시간은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 가까이가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직장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개인 편지를 직장으로 받은 일은 없기에 제가 당황하면서 그것을 열어보았다가 충격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한 아내가 저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당신이라면 변함없이 한 곳에서 일을 다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당신의 직장으로 이걸 보내게 되었어.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도 않아.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된 바보가 된 지 오래이거든. 그래서 이만 죽으려고 해. 나는 쓸모없는 멍청이니까. 살 가치도 없으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염치 없지만 당신에게 부탁을 남기고 싶어. 미련한 나 대신 그 나쁜 놈에게 복수를 해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그간 아내가 그 인간에게 시달린 내용들이 A4 용지 정도의 크기의 종이에 무려 9장이나 걸쳐서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처음부터 아내의 유학함을 알아보았고 그래서 멋대로 휘두를 먹잇감으로 정한 것이 분명했어요. 통제하기 어려운 처제를 내치고 자기 입맛대로 길들이 아내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도 불쾌하기 짝이 없었죠. 이 세상에서 너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나뿐이야. 너는 그걸 언제 깨달을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너는 죽은 채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어. 지금까지의 네 시궁창 같은 인생처럼 말이야. 그 인간은 사사건건 간섭을 해댔고 통제를 해대는 놈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불안과 초조를 자주 느꼈던 아내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는 놈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엔 그 인간에게 뭐든 확인을 받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안락함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뭐든 확인을 하고 허락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그 인간은 그렇게 굴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것을 주고받는 애정이라고 처음에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죠. 그 인간은 점점 잔인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나한테 질문하지 말랬지. 허락받지 않고 질문하면 그때는 너 진짜 구제불능의 멍청이라고 했냐 안 했냐? 잘못했지? 또 네가 잘못한 거지? 미안해. 잘못했어. 질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말을 한 건데. 이것 봐. 지금도 너는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어. 안 되겠다. 이제는 무릎 꿇는 걸로는 소용이 없겠어. 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내가 잘 도와줄게. 그러더니 그 인간은 아내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발도 묶은 채 세탁기 안에 아내를 가두었다고 합니다. 죄가 다 씻기면 꺼내주겠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아내는 임신을 했었는데 유산이 되자 그 인간은 생명을 앗아간 죄를 어떻게 갚을 거냐고 하면서
그 이후로 아내를 극한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감시하에 그 인간의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수중에 모은 돈은 한 푼도 없이 그 인간에게 다 빼앗겼다고 했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자 아내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그 지경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서 그 인간은 왜 사냐, 언제 죽냐 이런 조롱을 끊임없이 해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인간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고 그 여자는 배경이 좋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군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삶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역겹게 느껴진다면서 자기는 그 인간에게 복수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도 남겼고요. 당연히 처가에 연락한 저는 아내가 정말로 사망하였으며 이미 화장을 마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장례식을 열겠냐면서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서둘러 화장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유서가 있다는 얘기에도 그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 그랬구나. 당신이 느낀 고독이 이 정도였구나. 고독 속에서 살다가 고독 속에서 떠난 한때는 제 아내였던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그 인간의 행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분수에 맞지도 않게 웬 부잣집 고명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온갖 선량하고 성실한 척을 다하면서 가면을 써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작전을 망쳐놓기로 했죠. 제가 그 인간의 꿈을 깨부술 작정이라는 것을 안 처제가 한 가지 정보를 건넸습니다. 제가 그놈하고 나름 연애 결혼을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들은 게 꽤 있죠. 그놈한테 제대로 양심을 품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말 그대로 미친년이라서 정신병원에 들락날락한다네요.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는 법이죠. 그 인간은 그 공식을 착실히 이행하며 살았던 겁니다. 20대 초반에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인간이 바람을 피웠고 원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그 여자가 나중에 정신상태가 더욱 안 좋아지면서 그 인간에게 배신당했던 사실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발작을 해댔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오죽하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내서 그 여자한테 적용을 시켰었더군요. 정신병원을 오가는 그 여자가 그 인간의 행방을 알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마침 정신병원을 나온 상태에서 칩거 생활하고 있던 그 여자를 저는 찾아갔고 그 인간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비웃으며 아직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즉시 눈이 돌아갔죠. 저는 일부러 그 인간이 결혼을 앞둔 부잣집 딸과 행복하게 웃으며 길을 걷는 때를 찾았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옛 여자를 본 그 인간이 즉시 자지러졌으나 늦은 감이 있었어요. 아, 내 얼굴, 안 돼, 내 얼굴. 손에 무기를 움켜쥐고 있던 그 여자가 재빠르게 그 인간의 얼굴을 공격했던 겁니다. 특히 인매를 향했고요. 나불대는 그 입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요? 주춤거리는 그 인간에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가차없이 공격을 가한 손길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했다며 그 여자는 신이 나서 웃었어요. 심신이 미약해도 너무 미약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으니 대한민국의 법은 그 인간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커다란 흉터가 영영 남았고 너덜해져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입가는 영영 매끄러이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면의 신경이 꽤 날아갔고 밥도 평범하게 못 먹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공을 들인 부잣집 딸과의 결혼은 당연히 물 건너갔으며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돈을 마구 써댔던 데다가 막대한 병원비까지 지게 된 그 인간은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그 부잣집 딸 쪽에서 그 인간을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아무런 도움도 못 받도록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제가 그 인간의 만행을 자세하게 정리한 자료를 그쪽에 보냈기 때문이었고요. 처제와 만나서 소주를 한 잔씩 나눠서 마신 뒤로 헤어졌고 그것으로 처가와의 인연도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제가 옳게 복수한 것인지 아닌지 세월이 흐른 지금도 확신은 없지만
슬픈 영혼의 넋을 조금이나마 달랬기를 바라며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사연 유튜브 요즘 항상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도 좀 기구한 사연이 있었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에 결혼했어요. 거의 30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라고 해서 지금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죠. 저는 연애 결혼이었고 심지어 헌팅당해서 결혼한 경우였어요. 길을 가던 중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혹시 잠시 시간 되냐고 물었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냐고 했죠. 저는 또 그 남자가 제법 훤칠해 보여서 그러자고 했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제법 오랜 기간 사귀었어요. 거의 1년 넘게 사귀었던가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당신과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며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싫다고 말이죠. 거짓말도 잘하는 남자죠. 집에 들어가면 시댁 식구들이 죄다 같이 살고 방까지도 시동생과 같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뭐가 혼자서 외로웠겠어요. 하지만 전 그 말에 넘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얼마 뒤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은 3형제 중 둘째였어요. 아주버님은 이미 결혼해서 손위동서가 있었고요. 시동생은 결혼을 하지 않아 그냥 총각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이 나름대로 자녀들을 자유롭게 키운 편이라서 저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시대가 다른 분들이라 저희와 조금 생각이 다르고 그런 건 있었지만요. 그리고 장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조금 저희가 섭섭했던 기억이 있어요. 남편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큰형님을 항상 너무 예뻐하셔서 아래 동생 둘이 무척 찬밥 취급을 받았다고요. 제가 체감하기엔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간혹 제가 섭섭하기는 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드문 경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시댁에 잘했거든요. 시부모님이 저 같은 며느리만 있으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고 하실 정도로 제가 잘했어요. 사실 전 집에서도 굉장히 부모님께 잘하는 딸로 커왔고 시부모님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게다가 시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예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친정이 잘 사는 편이라 제가 혼수도 많이 해왔고 계절마다 드리는 것도 많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시집 올 때 남편이 그냥 지금 월세방에서 신접 살림을 차리자는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은 나름 종로 인사동에 집이 있고 다른 집도 몇 채 더 있어서 세를 받아먹는 정도의 집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신혼을 그런 월세방에서 시작하자니 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자체는 굉장히 성실하고 직장도 좋은 편이었지만 시댁이 좀 여유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은행에 은행원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월급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직장이었지만 시댁 형편이 안 좋으니까 거기로 죄다 월급이 흘러들어가서 돈을 못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남편과 연애 결혼하는 것에 그리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셨는데 남편 직장이 괜찮으니 더 승낙하기 쉬워지셨죠. 그런데 시댁이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좀 멈칫하긴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친정집은 한식집이었는데 마당이 조그맣게 있고 주변이 네모지게 둘러앉은 집이었어요. 엄마는 다듬이 돌에 대고 방망이질을 하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에휴,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인데 너 그런 집에 가서 괜찮을까 모르겠구나. 에이, 괜찮지 엄마. 결국 내가 결혼하는 건 남편인데요. 그럴까? 하지만 시댁도 참 중요한 거라.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뵈니까 시댁 어르신들도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긴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 그런데 어르신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좋아야 네가 편안한 거라.
엄마는 시집 와서 시누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모 되는 분한테 그렇게 호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요. 하지만 결국 엄마도 아빠와 행복하게 사셨으니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시아주버님하고 도련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사촌들도 같이 산다며. 그렇긴 한데. 당시 시댁에는 다 같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거의 7, 8명 정도 됐는데 그리 넓지도 않은 집에 같이 살고 계셨죠. 그나마 당시 남자친구가 저한테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나올 생각이라 절대 같이 살진 않을 거였고 그래서 안심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무슨 월세방이냐고 기겁을 하며 펄쩍 뛰긴 하셨죠. 예, 아니 네가 어떻게 방 하나짜리 월세에서 살아?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아온 애가. 살아야 하면 살아야죠 뭐. 됐다. 그냥 집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얌전히 들어와서 살아. 친정에서 살라곤 말 안 하마. 아휴,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가지고 안심이 돼야지. 저희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인지 월세방이라는 말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가능하면 친정에 데리고 살고 싶지만 그래도 사위가 처가살이한다는 말은 듣기 싫으신 것 같았고요. 우리가 시댁 근처에다 집 하나 구해주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아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편안하게 신접살림을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집을 구해준다고 하니 저희 남편은 물론 무척 기뻐했고요. 시댁에서도 시댁 근처에 집을 잡는다고 하니 당연히 좋아하셨죠. 다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서 조금 미안하다며 낯빛이 어두워지긴 했지만요. 아휴,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사돈댁에 폐를 끼치는구나. 폐라니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 아빠가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해주시는 거래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정말 잘 모실게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정말 성심성의껏 모셨어요. 사실은 좀 걱정이 앞서서 더 열심히 모셨던 게 있긴 했죠. 제가 친정 위세에 등에 업고 못되게 군다고 하시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들긴 했거든요. 그런 말은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냥 제 행실에 나쁜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얼굴에까지 먹칠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께 정말 잘했죠. 따로 살긴 했지만 한 동네였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고 아침 식사도 같이 먹을 때가 많았고요. 제가 식사 준비를 많이 못 도와드렸기 때문에 드시고서 설거지나 뒤처리는 거의 제가 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면 언제나 식사 뒤처리나 청소, 빨래 같은 것을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항상 반가워하셨죠.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시어머니와 담소하며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고부 갈등이란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언제나 절 예뻐하셨고 시댁 식구들과도 항상 사이가 좋았고요. 당연히 제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 그랬던 것이었죠. 물론 시댁 식구들도 남편처럼 성격들이 둥글고 원만한 편이라 더 그렇긴 했지만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저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손윗동서였는데요. 아주버님 내외는 신혼 초부터 쭉 시댁에서 살아왔고 그 덕분에 동서 형님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형님은 그래서인지 제가 처음부터 시댁에 합가하지 않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시부모님과 같이 앉아서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는데 동서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정말 동서가 시집와서 난 잡일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 네? 당연히 합가해서 살 줄 알았단 말이지. 그럼 제일 어린 동서가 있으니까 난 좀 이거저거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형님은 좀 얄밉게 말했어요. 하지만 말이 그렇지 전 거의 매일 시댁에 와서 항상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해야 하는 일들도 제가 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그렇다고 막 제가 그걸 잘난 척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동서 형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라고 해서 동서 형님한테 막 꾸지람을 하시기는 좀 그런 말이기도 해서 그냥 가만히 계셨죠. 항상 큰아들인데도 적당한 때에 독립시키지 못한 걸 미안해 하셨거든요. 사실 아주버님은 돈을 그리 잘 버는 편도 아니었고 시댁엔 돈이 없었으니 당연히 분가시키긴 힘든 일이었어요. 부모님이 넉넉지 않다면 아들이라도 잘 벌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 그랬죠. 그래서인지 형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좀 얄밉게 구셨어요. 뭐 큰 건 아니고 제가 뭘 사오거나 하면 돈 많아서 좋겠다며 비꼰다던가 가족끼리 뭘 먹으러 가도 이번엔 동서가 내는 거냐면서 한마디 더 첨언하시는 정도였죠. 그 정도는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뭐 저라고 싫은 소리 안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형님이 그러시면 한마디 정도는 반격할 수 있었는데 정작 시어머니가 가만두고 보시질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형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냥저냥 넘기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도 형님이 계속 그러니까 못 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었는데 형님이 그러시면 다소 짜증을 내면서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넌 어쩜 그렇게 손윗사람이라는 애가 아랫사람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제가 뭘 어쨌는데요, 어머님. 너 말을 항상 그렇게 하잖니. 괜히 애한테 퉁박 주고. 그럼 못 써.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사실 어르신이 보기에 얼마나 보기 안 좋으셨겠어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손윗사람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까요. 전 그런 형님이 좀 고소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서 안쓰러운 면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쓰러운 마음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전 결혼하고서 1년 조금 넘은 후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옛날 분들이라 아들을 바라셨는데 다행히도 첫째를 아들을 낳았죠. 문제는 그 첫 아들이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청천벽력이었어요. 전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고 아주 잘생겼다는 말만 듣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아기가 다른 아기들에 비해 너무 잘 놀랐어요. 뭔가 작은 소음이 있거나 움직임만 나타나도 화들짝 놀라면서 경기 일으키듯 우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헐레벌떡 달려와 보면 별거 아니고 뭐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봤죠. 결과는 심장의 기능이 약해서 앞으로도 쭉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걸 맛봤던 것 같아요. 의사는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심장의 기능이 강화되기도 한다면서 너무 처음부터 겁내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사실 아이를 처음 낳아서 키울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상 증상이 있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다른 것도 아닌 심장 기능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서도 시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울었어요. 제가 품고 낳은 아이라서 제가 모든 것을 잘못해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왜 네 잘못이냐며 저를 끌어안아 주셨죠. 괜찮아, 괜찮아. 앞으로 잘 기르면 된다. 소중한 첫 아들이잖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같이 잘 키우자꾸나. 어머님, 저 정말 너무 속상해요. 처음으로 얻은 아기인데 우리 아들 하필이면 심장이 약하다뇨. 괜찮을 거다. 계속 잘 관찰하고 보듬으면 괜찮을 거라고 의사도 그랬잖니.
시어머니의 위로에 저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님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러더군요. 아니 뭐 그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저하고 시어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형님을 쳐다보았죠. 동서 형님은 순간적으로 자기 속마음이 툭 튀어나온 것인지 스스로도 당황한 표정이었다가 곧 뻔뻔하게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뭐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심장이 그렇게 약한 거면 낫기도 힘들 거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노에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자식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은 집안 자손이다. 어떻게 어미 앞에서 자식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게야?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너무 고생할 게 가엾단 얘기죠. 그러니까 고생을 덜 하려면 헛소리 마라. 점점 더 궤변만 늘어나는구나. 어쩜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첫째 며느리로 들어왔는지. 전 형님 말을 듣고서 거의 넋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악의를 담아 저 자신도 아닌 저의 작고 어린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듣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도 아이가 심장이 약한 채로 태어난 건 바꿀 수가 없는 노릇이라서 더욱 그랬죠. 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나서 형님에게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형님은 그제야 자기 말이 좀 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그 일로 마음속에 한이 맺혔어요. 그 전까진 형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아예 그 안쓰러움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었죠. 형님은 그 후로도 저한테 별다르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섭섭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님에게 사과를 요구하진 않았죠. 사실 형님이 저를 질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남자아이를 더 선호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지만 여전히 손자를 먼저 낳고 그 후에 여자아이를 낳기를 바라셨죠. 물론 손녀도 예뻐하셨지만 첫애는 큰아들을 낳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형님은 첫째로 딸을 낳았고 둘째를 계속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죠. 제 아들과 동서 형님의 첫째 딸하고는 3살 더 어리었는데 그때까지도 둘째 소식이 없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상처받은 걸 아시고는 저를 따로 불러 밥을 차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첫째가 너한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속에 쌓인 게 많아서 그렇단다. 네, 어머님, 알긴 알아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참 못나게 굴지? 나도 참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어쩜 저렇게 나이값을 못하고 저런 식으로 지 속을 푸는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댁 식구들 모두가 형님의 속내를 알고 있었어요. 좀 단순한 양반이었고 행동도 속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형님이 미웠지만 또 마냥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후로 저희는 남편의 회사가 멀리 발령나는 바람에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살게 되었고 형님네도 거의 5년쯤 있다가 분가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지방으로 발령나서 그쪽에 가서 사신다고 하더군요. 돈은 여전히 모자랐지만 그나마 지방이라서 돈을 어떻게든 긁어 모으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요. 그 후로도 저희는 서울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시댁하고 교류는 자주 있었어요. 형님은 아예 지방으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시댁에 오는 것도 1년에 한두 번이었죠. 지방도 아주 남쪽 저 멀리였거든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자주 들러서 뵙고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일도 해드리는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전 남편이 없더라도 시어머니와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모시고 나가 영화를 보기도 했거든요. 절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또 예쁨 받으려고 한 짓은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어서 저한테는 어딘가 외로움을 채워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남편이 바쁘더라도 시어머니한테 가서 애교 부리면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하면 외로운 줄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영화를 보러 나와서 같이 레스토랑에 앉아 물으시더라고요. 예, 요즘 큰애는 어떠니? 몸 괜찮지? 그럼요, 어머님. 저희 애 이젠 아주 튼튼해요. 전 뿌듯하게 말했어요. 실제로도 첫째이는 태어날 때 심장이 너무 약해 문제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10살이 넘어가니까 아주 튼튼해졌거든요. 어제는 축구하다가 다른 애랑 부딪혔는데 그 친구가 다치고 우리 애는 멀쩡해서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싸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런, 그 집 어머니는 괜찮으시다니? 네, 통화했어요. 그런데 뭐 같이 애들이 구르다가 그런 거니까요. 아유, 그렇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감개무량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너 큰애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걱정했니? 심장 약해서 큰일이라고. 사실 의사도 좀 걱정스럽게 말하면서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했었으니.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그래.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하니까 잘 커나갈 일만 남았다. 부모란 게 그래. 자식이 건강하게 잘 커주면 그보다 더 고마운 게 세상에 없다. 네, 정말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애가 건강한 것만큼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애가 공부를 못해도 운동을 못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저 몸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훌쩍 자라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는 큰애 다음으로 둘째를 또 낳았는데 둘째는 여자애였죠. 둘째 딸은 나이 터울이 있어서인지 정말 예쁨만 받고 자라 버릇이 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버릇없는 점까지도 너무 예쁘다며 계속 싸고 도셔서 제가 항상 따로 예의범절을 가르치곤 했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행복하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시댁과 더불어 살았어요.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근방에 계시는 것이 절대 나쁠 리가 없는 환경이었죠. 남편은 직장도 성실하게 다니면서 승진도 쭉 됐고 저희 가족은 아주 잘나지 못해도 그저 평탄하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네는 좀 시끄러운 일이 많았죠. 지방 남쪽에 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 형님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동서, 혹시 지금 우리 잠깐 머물 수 있어? 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아니, 이게 좀 내가 신세 질 일이 있어서. 신세요? 갑자기 사정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형님.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전 당황했죠. 형님은 스스로도 매우 당황스러워하면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둥 횡설수설했어요. 전 그런 형님의 말을 천천히 종합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지금 우리 박간 양반이 돈을 빌렸더라고. 그래서 빚쟁이들이 지금 쫓아왔는데 우리가 가 있을 곳이 없어서. 어머나 저런. 어떡하지 동서? 우리 잠시만 머물면 안 될까? 형님은 당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사실 저희 집도 그리 넓진 않아서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지금 어디신데요? 지금 서울이야. 무작정 도망치듯 올라와 버려서. 그럼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전 일단 형님과 조카들을 전부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날도 추운 데였는데 무작정 내쫓아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라고 한 다음 차를 한 잔씩 내주었죠. 형님은 당황스러운 듯 제 눈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기 잘 산다고 굉장히 전화상으로는 잘난 척을 많이 해왔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면목에 안 서는 거였겠죠. 사실 애들 아빠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잘못됐어.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네. 아, 그러셨구나. 그럼 그거 돈은 어떻게 융통하실 곳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자금이 안 돌아서 그런 거라 한 달 정도만 좀 숨어 있으면 어떻게든 알아서 한다고 하긴 했어. 형님은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이라. 하지만 저희 집은 딱 4식구가 살기에 좋았고 한 달이나 객식구를 셋을 둘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전 일단 그날은 형님네 3식구를 집에서 재웠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도 다소 황당해하더군요. 아니, 형수님하고 애들이 왜 왔어? 형님이 안 듣는 곳에서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전 들리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상황 설명을 해주었죠. 그게 아주버님이 사고를 치셨나 봐. 사업 관련 돈이 안 돌아서 빚쟁이들이 쫓아왔대. 저런. 남편도 미처 몰랐던 듯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순 없잖아. 그건 그렇지. 우리 부모님 댁에 가시라고 해야겠네. 그래야죠 뭐. 남편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 다음날 저는 동서와 같이 시댁으로 갔죠. 시댁에는 자존심 때문인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다 동서네 식구를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동서 형님과 같이 시어머니께 앉아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이 쉬면서 머리를 짚으시더군요. 에휴,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다. 일 해결될 때까지만 우리 집에 있다 가거라. 이제 시댁에서는 사촌과 도련님까지도 모두 나가버려서 시부모님만 호젓하게 살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동서형님과 조카들까지 들어오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거였죠. 전 형님이 너무 당황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옷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갖다 드렸어요. 형님은 제 도움이 고마운지 머뭇거리다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물론 형님이 지금도 그리 기꺼운 건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동서 형님네는 시댁에서 한 달이 아니라 거의 반년을 머물다가 내려갔어요. 시부모님은 동서 형님네가 너무 오래 머물러서 나중에는 치를 떠시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오래 버틸 줄 알았으면 아예 받지를 않았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군요. 아주버님이 돈이 융통되어야 갚는데 그게 계속해서 융통이 안 되고 막혀있던 모양이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돈이 한번 막히면 잘 돌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이해해드렸고 형님은 나중에 자기가 밥이라도 한 끼 사겠다며 이번엔 정말 고마웠다고 열심히 인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예전에 당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죠.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그동안 좀 불편했지? 저는 첫 아들하고 둘째 딸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동안 형님네에 필요한 물건들을 아이들 것을 나눠 쓰기도 했고 아이들 책을 빌려가기도 했거든요. 애들이 시댁에 놀러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형님네가 있으니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첫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큰아버지 지금 뭔가 힘드시다면서요. 저희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어머나, 얘 좀 봐.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도와야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애는 어른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 첫애가 중학생이었는데 마냥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그렇게 어른스럽고 당당하게 말하니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면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아이가 그저 불편할까봐 전전긍긍했던 제가 좀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아주 평탄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죠. 남편은 월급쟁이라 특별히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저희 친정이 탄탄하게 받쳐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형님네는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다가 또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또 연락이 와서 혹시 돈 빌려줄 수 없냐고 했다고 시어머니가 한탄을 하시다가 뭐 그런 일이 연이어 반복되었어요. 저희에 비해 굉장히 굴곡이 심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삶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그저 저희 생활이 행복하고 안온하고 좋았어요. 첫애는 벌써 25살이 되었고 둘째에는 20살이 되었죠. 첫애는 군대까지 다녀와서 취직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집에 가서 볼 수 있냐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했어요. 당시 첫애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둘째는 나가서 학원에 간 상태였어요. 뭐 집에 있다가 간다고 해도 형님이 오래 머무르거나 시끄럽게 할 건 아니었으니 괜찮겠지 싶어 오라고 한 것이었어요. 형님은 잠시 후 저희 집에 왔는데 현관문을 열어주자 보이는 안색이 무척 어두웠어요. 아,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안색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욱더 어둡고 지친 얼굴이라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그게 동서.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 일인데 말이야. 형님의 아들은 이제 겨우 20 초반이었죠. 저는 의아해서 동서 형님을 쳐다보았어요. 동서 형님은 거의 울먹거리는 지경이 되어서 대답하시더군요. 우리 애가 가남이래. 네? 가남이라니. 겨우 20 초반짜리가 무슨 가남인 건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전 당황해서 형님을 붙들었어요. 아니, 가남이요? 무슨 20 초반짜리가 가남이 걸려요. 술을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닐 텐데. 모르겠어. 그냥 그렇대. 동서 형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간암은 보통 중년기 이상에서 많이 걸리는 암이잖아요.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형님은 자기네 집안에 암 걸린 사람이 많았다면서 아마 가족력이 아닌가 하더군요.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대. 이걸 어떻게 하지? 동서, 난 어떻게 살아? 검사는 다 해보셨어요? 해봤어. 제 아버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동생도 안 되고, 다 안 된대. 정말 어떡하지? 동서 형님은 철철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동서 형님 의도가 느껴지더군요. 형님은 저희 가족한테도 혹시 간이식을 해줄 수 없냐고 물으러 온 거였어요. 검사 받아주면 안 될까? 지금 시부모님께도 연락은 드려놨어. 검사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안 맞으면 혹시라도. 형님은 울면서 절 붙들었어요. 전 잠시 멍해졌죠. 아니, 저는 남편은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건 다른 문제였죠. 저는 한참이나 한숨을 쉬다가 일단 대답했어요. 저하고 저희 남편 검사 받아볼게요. 고마워, 동서. 저희 아이들은 안 돼요. 그건 아시죠? 왠지는. 알지. 형님은 저하고 남편만이라도 검사를 받아준다는 말에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나서 더 지체할 것 없이 저하고 남편이 검사하러 병원으로 갔죠. 최대한 빨리 검사를 진행해서 며칠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쉽게도 검사 결과는 맞지 않았어요. 조카한테 간을 이식해 줄 수는 없는 상태였죠. 동서형님은 다시 절망적이 되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맞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간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이젠 장기기증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장기기증은 뇌사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뇌사자가 간이 멀쩡해 하고 앞순번의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을 때만 이식이 가능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도 들었어요. 형님은 거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갔죠.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혹시 저도 검사 받아보면 안 돼요? 뭐? 얘가 미쳤어. 너 장기 이식이라는 게 뭔지 알기나 해? 알죠, 엄마.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아들은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제 친구도 한 명 장기 이식을 받았어요. 걘 신장을 받았는데 이식 받고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사실 20 초반이면 너무 어린 나이고 제가 장기 이식 해주면 금세 잘 살 수 있을 텐데요. 무슨 소리니 대체? 장기 이식에 얼마나 네 몸에 무리가 가는데. 아니, 게다가 검사를 한다고 해도 네 체질이 걔랑 맞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사만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아유, 얘야. 저희 아들은 착하긴 해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죠. 전 결국 아이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검사를 받았고 전 불안하긴 해도 당연히 부적합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저희 아들에게 적합이 뜨더라고요. 형님은 그 순간 기쁨에 넘쳐서 저희 아들 손을 잡았지만 중간에 제 표정을 보고서 멈칫했어요. 정말 미안해. 그런데 정말 한 번만 부탁해, 동서. 한 번만 부탁해. 저희 아들 장기 이식으로 몸 상하면 어떡하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전 속상해서 울 것 같았지만 아들은 괜찮다면서 도리어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죠.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엄마. 괜찮아요. 장기 이식하면 네가 얼마나 고생이고 건강은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모르는 일인데. 저 젊고 건강해서 괜찮을 거예요. 저 심장 약했어도 자라나면서 튼튼해졌잖아요. 저 건강해요, 엄마. 아들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던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전 아들의 말을 들으며 아니라고 부정할 마음이 사라져서 그냥 고개를 끄덕여 동의하고 말았죠. 결국 아들은 형님의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해주기로 했어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간 이식 수술을 하러 들어간 날, 저와 형님은 둘이 같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식 수술은 정말 보통 대수술이 아니잖아요. 저와 형님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손을 붙들고서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난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동서 형님이 갑자기 그러더군요.
아직 수술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던 중간쯤이었어요.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동서 형님을 돌아봤는데 형님이 그러더군요. 내가 예전에 심장 약했던 저 아이한테 했던 말 말이야. 네, 그거요. 나 지금도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해선 안 될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형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미안해, 동서. 정말로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했어. 아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형님에게 품었던 앙금이 서서히 풀려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속 안이 따스해지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아직 아들이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데도 말이에요. 오래된 일이잖아요, 형님. 그래,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동서 형님과 저는 그 이후로 말을 하지 않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장시간의 피말리는 수술 끝에 아이들이 나왔고 회복을 시작했죠. 다행히도 둘 모두 아주 멀쩡하고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물론 회복이 완전히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요. 형님은 그 이후로 저한테 오가면서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 얼굴만 보아도 오랫동안 쌓였던 앙금이 완전히 풀려버린 기분이라서 그냥 즐거웠죠. 아들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던 일이었다며 마찬가지로 기분 좋은 얼굴로 보람차다고 즐거워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동서 형님네와도 자주 왕래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형님은 항상 저한테 뭐라도 해다 주려고 애쓰시고 시부모님 댁과도 자주 다니고 있고요. 아이 병원 때문에 서울로 아예 올라왔거든요. 저희는 다시 대가족이 된 느낌으로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랄게요.